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학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수학왕 가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는 유명 대학의 수학 교수부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학자들이 대거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우승은 과연 누가 거머쥐었을까요? 다름 아닌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이 수학을 매일매일 실전에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은 것이 이 우승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수학은 일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나오는 어휘 자체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업은 먼저 딱 봐도 재미없게 보여요. 이리 씨, 언젠가부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의 직업 뭐였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네네. 실장님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실장님. 어떤 직업인지 상관없이 예. 모두 다 그냥 실장님, 네, 실장님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뭐게요? 요즘에는 확실히 알고 있죠. 정말요? 네, 요즘에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님. 굉장히 이거 혹 땡기는데요, 진짜.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김인준 건물주님 선생님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직업이 무슨 여행가 아니면 요즘에 인테리어가 유행하잖아요. 네네. 건축가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건물을 공간을 짓고 만드는 그런 직업도. 역시 선생님은 약간 예술적인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부산행에서 등장했던 고뮤? 뭐 이렇게 드리면 그럼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로드 매니저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아요. 오늘 저희 파인드매스에서 소개해드릴 직업이 바로 펀드 매니저예요. 예, 회사나 신탁은행 등에서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있잖아요. 주식, 채권, 뭐 현금까지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시겠죠. 그러군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이 주식으로 돈 날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벌써 오늘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또 뭐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저번에 배웠던 그 애널리스트하고 이 펀드 매니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진짜 그렇네요. 네, 비슷한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까지만 해요.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한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를 보고 자기도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만든 정보를 통해서 진짜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돈을 굴리는 그런 그렇죠. 직업인 돈을 거네요. 굴리는 사람입니다. 와.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펀드 매니저가 살짝 보이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의 파인드 매스 함께 만나보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 경제의 흐름은 곧 자금의 흐름을 말합니다. 자금의 흐름, 그 중심엔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산업과 기업, 자금이 함께 운반되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데요. 주식을 운용하는 증권회사는 정보를 발빠르게 습득해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꾸준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펀드 매니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펀드는 자금을 얘기하고요. 매니저는 운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산운용사나 뭐 연기금, 은행,
뭐 보험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식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기도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일일이 자금 투자가 어려운 고객의 자금을 받아 목표에 맞게 대신 투자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펀드를 운용합니다. 현재 주식 인덱스 펀드와 퀀트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추종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퀀트 펀드는 그런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편입 비중을 결정한 다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덱스 펀드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적지만 위험률이 높지 않아 안정적인 펀드입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자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로 투자했을 경우 코스닥이 전체 15%로 올랐을 때 인덱스 펀드도 15%에 가까운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만약 10%의 수익만 달성했다면 펀드를 잘못 운용한 것이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에게 주식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는데요. 여기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 이제 얼마나 전일 대비 올랐나, 원래 내재 가치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중요한 지표들은 보통 이 등락률을 많이 보고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지 또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다른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듯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학습을 통해서 직관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는 주식 데이터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 정보를 꾸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의 요동치는 단 3초 차이로 자금의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펀드 매니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때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 외에도 펀드 매니저가 직접 조사한 자료, 기사, 주가 상황 등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리스크란 불확실한 위험을 말하는데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늘 팀원들과 의견을 교류합니다. 펀드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리스크 분석에 기본적으로 수학이 쓰이는 거죠. 그게 뭐 추적 오차라든지 뭐 초과수익이라든지 뭐 샤퍼 레이쇼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요. 그 지표를 보면서 제가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주식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수학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수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필수 도구입니다. 수학을 해야지 이 펀드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거고요. 그 수학이란 도구를 이용해야만 펀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는지 파악하는 것에도 수학이 사용됩니다. 달리와 복리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인데요. 달리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고 복리는 긴 기간의 수익률을 설명할 때 쓰이게 되죠. 그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많이 내는 매니저가 당연히 좋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직업 펀드 매니저.
투철한 직업의식과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순간의 선택으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자본시장의 꽃, 펀드 매니저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는요,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집중을 하고 봤어요. 저도 뭐 뚫어지게 봤는데 네. 제가 그때 그 펀드 매니저의 하는 역할을 잘 모르니까 또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또 이 또 투자 전문가 지금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민성원 선생님께서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자 먹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낮다. 그럼 나 더 큰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내 직접 투자했을 때 위험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네. 내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정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펀드라는 게 바구니에 돈을 모아놓고 네. 이거를 관리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쪽에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개인이 살 수 없는 큰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살 때는 개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와 냉철한 정신으로 아니 네.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고 나면 그거를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이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만나봤던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렵네요. 퀀트 펀드 이런 게 매우 안정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액추얼 펀드라는 것은 그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액추얼 펀드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나 퀀트 펀드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시장보다 조금만 더 벌자. 그래서 금리보다 좀 더 벌자.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벌자.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5% 올랐다. 그럼 나는 5.5에서 6% 벌자.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10% 떨어졌다. 그럼 나는 8%만 떨어뜨리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수보다 좀 더 벌거나 덜 손해 보게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지수를 벤치마크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벌었냐 못 벌었냐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를 평가하고요. 또 하나 퀀트 펀드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수만, 지표만, 네. 그 전체 세계 지수, 그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 등, 아니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등 그런 지수만을 완전히 그 변수를 놔두고 그 변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대로 자동으로 사거나 자동으로 팔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꽤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겠네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큰 자금을 맡길 때는 퀀트 펀드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조심할 점은 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911 고베 지진 사태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경제적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측한 범위 바깥에서 변동성이 생겨서 퀀트 펀드도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퀀트 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이자 천재 수학자로 통하는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수학적 이론을 증권 시장에 접목을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데 2005년부터 3년간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연봉 1위를 고수. 재산이 12조 8,60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펀드 매니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학에 기반을 둔 퀀트 펀드 기법을 사용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은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네. 뭐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수학적 기법을 쓰고 뭐 분석을 하고 하는데 네. 저희 같은 이 개미들은 아는 지인이 네네. 알려준 거 하더라. 한번 듣고 나서 이거 괜찮대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참 안타깝네요, 정말. 처음에는 감으로 시작했다가 그거 하다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니 너무 감이 떨어지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민성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수학을 사용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악을 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이 펀드 매니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펀드 상품을 만들고 또 운영할 때 결국은 수학이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함께 나눠볼까요? 펀드 매니저는 이 투자 방법에 따라 펀드 상품을 만들어낼 텐데
그 펀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네. 그 포트폴리오 어떤 상품을 구성할 거냐라는 걸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수학적인 어떤 계산, 즉 이 상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될 텐데 첫 번째 뭐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어떤 주가율 비율 그리고 어떤 확률 등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런 수학적 분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뭐 A, B, C로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펀드 매니저는 A, B, C보다 뭐 A, 뭐 D, F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 수학적 분석력에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펀드 매니저가 일반 수학 말고도 또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용수학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영학, 산업공학, 응용수학 이런 것이 어우러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펀드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어떤 리스크 관리도 사실 금융공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발음이 참 왜 이렇게 어렵네요. 어렵다. 금융공학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금융공학, 발음됐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뭐 수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할 때.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자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많이 있고요. 특히 수학이나 사회 이렇게 융합 시간에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도표를 만든다거나 활동도 하고 금융에서 쓰이는 이제 복리나 단리에 대해서도 심화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네. 금융교육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런 관련 기초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보드게임 4종을 무료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와. 또 활용 동영상도 매뉴얼로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오늘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준다면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뭐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서버 다운 되겠네요. 김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 정말 알짜 정보거든요. 잘 이용하셔서 아이들의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내 아이가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진로를 선택하고 또 공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알 것 같아요. 왜? 이 알 펀드 리가 없는데. 매니저 알 거 느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려주세요. 펀드 매니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이 말로써 이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줘야 돼요. 환상을 줘야죠. 그래야 투자한단 말, 과감한 투자.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해창작과가 좋다. 약간 소설 쓰듯이 나한테 한 10,000원만 내면은 내가 앞으로 놓아서 이걸로 요트도 만들어주고 네네.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집도 사준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얻은 꿈과 환상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지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아마 그 펀드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에는 맞겠지만 그 돈을 관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경영학이나 경제학, 상경계라고 하는 쪽 사람들이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을 그 펀드 매니저로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분들을 많이 뽑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 경기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관리나 재무분석, 그다음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화폐금융론. 사실 그 문과 과목인데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런 과목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수학 시간인지 이게 경영학이나 경제학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수학을 잘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 출신도 펀드 매니저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금융회사에서 사실 수학자들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금융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학적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은 수학자들이 금융을 배워서 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수학자들이 금융을 배우는 게 좀 더 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학을 했던 분들은 어떤 수라든지 계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논리적인 판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들은 분명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관련 쪽 직업을 하고 싶다면 수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 안에도 얼만큼 많은 수학의 비밀과 또 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파인드 매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머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저희에게 알고 싶은 것을 보내오셨어요. 아이가 국어에 나오는 긴 글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긴 글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마도 그 수학에 대한 기초 개념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이 틀려본 경험이 있어서 거부감이 일단 있고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긴 글을 보면 딱 거부 반응이 생긴 그런 경우군요. 맞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죠. 네. 남들이 다 수학을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무섭다.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갈 때 보면은 뭐 홍콩 할머니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홍콩을 무서워했잖아요. 네. 진짜요? 그리고 홍콩 할머니 심지어는 때문에? 또 이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는 그 이수신자고 동상이 있었는데 오. 밤만 되면 이 동상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동상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이거랑 눈이 비슷한-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아. 그 소문에 귀가 좀 얇아져가지고 괜한 두려움이다. 괜한 두려움이다. 네. 그래요. 과연 이리 씨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괜한 걱정인지 아니면 정말 해볼 만한 걱정거리고 고민거리인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경기도. 안녕하세요. 어머나 강아지와 함께 마중을 나오셨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수의사를 꿈꾸는 초등학교 6학년 한지혜 양을 소개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지혜. 직접 사료를 먹여주는 건 물론 하루 종일 품에 안고 있기까지. 지혜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6학년 올라와서 수학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긴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가 풀기 어려워하고 읽기 싫어하고 수학적 용어에서 물론 힘들어하는 어휘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른 과목처럼 수학을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혜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위해 먼저 공부 습관을 관찰해 봤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지혜. 학습지 문제풀이까지 포함해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대략 40분 내외라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마친 지혜. 얼마 전부터 후행학습을 위해 6학년 1학기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와 비율 단원 때문이라는데요. 지혜가 비와 비율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워야 하는 그런 용어들도 많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으니까 문장을 읽을 때 뭔가를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뭔가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사실 지혜뿐 아니라 많은 6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비와 비율. 그 이유는 바로 퍼센트, 비율 등 생소한 수학 용어의 등장과 비율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 그나저나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 같은 지혜. 고민하나 싶더니 결국 별표를 치고 마네요. 엄마! 나 이거 좀 알려줘. 학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나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뺄셈으로 비교하면 아까 나왔잖아. 52, 123에서 의사 수는 여자 의사 수의 몇 배다? 4배입니다. 라고 나오지. 여기에 딱 요점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이미지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을 때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를 전 문제를 좀 보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지. 엄마도 그냥 찾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좀 긴 문장이 나올 때 겁을 먹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언니 생각에는. 엄마는 지혜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거기에 나오는 어휘 자체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렵다고만 계속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이가 잘 알아듣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드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 속 어휘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력 역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지혜. 게다가 스토리텔링 문제도 지혜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스토리텔링도요. 읽는 게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외워야 할 공식도 많고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수학 용어와 공식,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고민인 지혜. 하지만 사실 지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와 영어인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에서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왜 유독 수학 용어나 스토리텔링 문제는 싫어하는 것일까요? 일단 수업은 먼저 딱 봐도 재미없게 보여요. 문장이 기니까 읽기도 싫어지고 머리에 안 박혀요, 글자가. 국어랑 영어는 제가 좋아하니까 즐겨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잘 그게 좀 약간 의문인 게 국어적인 문장에서는 해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왜 그게 수학으로만 가면 그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한눈에 봐도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겠네요. 수학과는 달리 국어 문제집을 풀 땐 표정부터 자세, 심지어 연필을 쥐는 손동작까지 힘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의 바람처럼 국어나 영어를 공부할 때와 같이 수학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수의사를 꿈꾸는 초등학교 6학년 지혜를 만나봤습니다. 서술형 문제 그리고 어려운 수학 용어 때문에 수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이 국어와 영어를 좋아하는 것만큼 수학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이 좀 궁금해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미나 특기 하듯이 즐겁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꿈이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법을 못 찾아서 네. 계속 좌절이 돼서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수학은 해도 안 돼. 다른 거나 더 해서 잘 성적을 올리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6학년 때 아직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네, 아주 수다하게 정말 노크를 잘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에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연습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푸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진짜 김희정 선생님 지적처럼 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나 싶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틀어만 놨지 사실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이런 현상이 다른 과목에서 잘 안 나타나고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목은 그 머리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어나 영어도 공부하고 나면 네.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외우면 되겠구나. 뭐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학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좋아하는 경우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은 극복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이 아이에게 동기를 줘야 이 고통을 그래도 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우리 수다학 멤버들
이 두통약 CF를 찍을 것 같아요. 오. 수학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하면서 막 광고 모델도 하고. 와, 진짜 얘가 얘기한 그 두통약만큼이나 머리 아프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오늘 솔루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한테 정말 딱 맞는 학습법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방법에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초가 좀 약한 편이니까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공부방 등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과 방법을 좀 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선생님이 옆에서 차근차근 지도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혜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방이라는 데가 학원하고 달라서 가르친 다음에 남겨놓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시키는 약간의 강제성,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다 보면 좀 쉬워지면 그다음부터 다시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쉬워지거나 많이 할 때까지는 공부한 선생님이 중간에 모르는 것도 질문을 받아주고 네. 숙제 검사도 해주는 방식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공부방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긴 글을 읽기 싫어하다 보니까 특히 비와 비율이 나왔을 때부터 성적이 좀 많이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이 되면 두 가지 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학년 2학기 때 곱셈 9구가 나오면 곱셈이라는 큰 관문. 근데 그렇죠. 잘 뛰어넘었어요, 네. 이 친구는. 하지만 3학년 때 또 나눗셈이라는 큰 관문을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와 비율을 잘하려면 그 나눗셈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눗셈, 그다음에 소수, 분수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후행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지금 당장 비와 비율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드립다고 하면 계속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후행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또 다른 점을 좀 봤는데요. 사실 긴 문장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번 문제를 보면 네. 이게 문제가 좀 뭐 세 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긴 편은 아니거든요. 뭘 찾으라는 거냐면 4반 남학생 수와 2반 여학생 수의 비는 얼마인가니까 4반 남학생 수를 찾고 2반 여학생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신감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거부감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그냥 긴 문장제 문제는 예. 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이게 길지만 볼드체로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에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 방법에는 어떤 요령이나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네. 끈기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풀이를 보면 그렇죠? 아이고, 그림 보세요, 그림. 예, 좀 상징적인 현재 지혜를 마치 대변해주는 듯한 물음표가 아니, 이 많이 있어요. 물음표 어떡할 거예요?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척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를 배운다면 그렇죠, 네. 이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 이런 것들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용어를 좀 보고 그리고 적용해 보고 네.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마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용어도. 근데 선생님, 전 너무 궁금한 게요. 국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문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수학적 언어와 국어적 언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되지만 수학에서의 언어라는 것은 주어진 것, 구하는 것, 이거 찾고 그다음에 거기서 변수들 이런 걸 찾는 게 언어지 그 수학 문제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개념 정리 학습이 먼저 많이 되어 있으면 네. 그나마 어떻게 언어가 길게 나오더라도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싹싹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내가 그 문장 중에서 언어를 뽑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스토리텔링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개념을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더 많은 해답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도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성하고 동작성을 비교했을 때는 언어성이 조금 높고 동작성이 좀 떨어지는 수준으로 돼 있고요. 네. 약점으로 치면 그 단기 기억력이나 그다음에 집중력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그 성적이 빨리빨리 안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그 강점은 토막자기 행렬 추리. 그래서 네.
공간지각력은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 성취도는 전반적으로 그 40%, 그러니까 중하하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고 중하. 그다음에 강점은 대수에 비해서 기하가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인지 능력에서 공간 지각력이 높은 것과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점은 문제 해결력하고 전반적인 수학의 개념과 어휘,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라고 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검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도 평가 보면서 좀 눈에 걸리셨던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30문제 중에 16개 정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좀 거의 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도 또 실수가 있었고 이렇게 사소한 실수만 줄여도 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율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비율 개념 예,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 정리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전체가 300명이고 여학생의 수가 150명이니까 거기 곱하기 100에서 나온 결과에다 퍼센트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역시 비율 개념에 네. 어떤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연습을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근데 이렇게 수학 용어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수학 용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학 영어 보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때 나오는 게 대응, 비례, 배수, 검산, 아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네. 좀 올라가 버리면 방정식, 함수, 미분, 적분 전부 한자어예요.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만 다 알아도 굉장히 쉬울 텐데 선생님들도 그 언어를 풀어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문제로 그렇죠. 풀어주기 시작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좀 그런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줬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가분수 하면 우리는 머리가 큰 놈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다는 느낌이 있고 대분수 그것도 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분수 같은 경우는 그 대자가 허리띠 할 때, 혁대 할 때 대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옆에 무슨 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가분수는 6분의 7은 사실 분수가 아니죠. 나눈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6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가짜 분수란 얘기예요. 아. 그게 큰 거하고는 네. 머리가 큰 거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수학 어휘 사전을 통해서라도 어휘를 좀 정리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면 다소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있잖아. 뭐 초가 같은 거 배우더라도 아예 문장으로 외워버리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2명을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1명이 더 와서 한 사람 초가 됐다. 네. 아나운서에 비례하여 얼굴이 많이 예쁘다. 이런 거 좋죠. 비례하여? 그건 뭐야? 비례. 아나운서의 비례하여 검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좀 이렇게 풀면 좀 어떨까? 예, 왜 공부 못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니 뭐 맞습니다. 아니 설명해 주는데 더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얘기를 할 어떤 질문과 굉장히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머님이 지금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네. 12시까지 어떻게든 공부를 하셔서 아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를 본인이 공부해서 애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 들으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잘 가르치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리 씨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이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어떡하시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어머니께서 직접 자녀를 지도했는데도 아이가 효과가 없다면 어머니는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예, 네. 그래서 굳이 효과가 없는 방법을 서로 지치면서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머니는 절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역할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집을 같이 보면서 틀리는 문제니까 이 아이의 취약점을 찾은 다음에 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둘이 같이 찾는 거죠. 이거 틀렸네. 틀린 문제 정리해놓고 어떻게 해결할까? 해답지를 볼까?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동영상 한번 네. 볼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엄마가 뭐 부탁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우리가 나름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약한 부분을 네. 찾아서 같이 관리해주는 역할만 해주셔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어머니 금방 어머니가 이제 손댈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12시까지 하셔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어머니가 가장 알고 싶어 하셨던 거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수학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수학이 점점 싫어지고 있는데 야 수학 좋아해봐. 이게 좋아한다고 되게 좋아지나요? 그러니까요. 네,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혜처럼 좀 착한 성향의 아이들은 이게 더 부담이 돼서 더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성공하면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마 칭찬받은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칭찬은 정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특히 이 친구에게는 적극적인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칭찬뿐만 아니라 좀 보상의 기회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꿈이라면 수의사를 견학한다던가 병원을 간다던가 동물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동물을 접해보는 경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관심 있는 보상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게 조건을 나눠서 찾아서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학은 그 조건 내에 품고 있는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자기 걸로 가져야지만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추적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조건을 다시 한글로 자세하게 푸는 연습, 이 연습을 해서 성취감을 좀 맛본다면 지금처럼 스토리텔링 문제나 수학 문제를 거부하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국어, 영어는 좀 즐거워하는데 유난히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 앞에서는 좀 움츠려들었던 초등학교 6학년 오늘 지혜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알아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후행입니다. 지금 현재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학년에서 기초 개념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3학년 정도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수학적인 개념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적극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나 국어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약한 과목은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한테 맞는 선생님은 배려심이 있고 인내력이 있어서 지혜가 안 될 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장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배운 것을 연습장에 꼭 써보세요. 그러면 아는 것, 모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매일 꼭 연습장을 쓰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뭐예요, 이거? 이겁니다. 이뻐라. 아주 예쁜 토끼처럼 생긴 강아지 인형인데요. 네. 강아지 인형입니다. 왜 이걸 준비했냐면 네. 저도 집에 마르티즈를 3마리를 키워요. 근데 우리 또 그 지혜의 꿈이 또 수의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아지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을 처음에 키울 때는요, 얘네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는 행동, 간식을 달라는 행동, 밥 달라는 행동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죠. 계속 키우다 보면은 그 동물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나까지 나중엔 개소리를 막 내요. 강아지 소리도 잘 냅니다. 강아지 멍멍 소리라고 소리도 해요. 잘해요. 네. 멍멍 소리도 잘하고. 어쨌든 그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쵸. 수학도 계속 보고 관심을 주다 보면 네. 그 언어가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로 또 했죠. 강아지 인형을 또 네. 준비했어요. 자, 역시 오늘은요, 초등학교 6학년 지혜의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티처가 되는 것보다는 코치가 돼서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이끌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지혜 오늘부터 힘내고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솔루션을 통해서 수학을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